자, 100페이지입니다. 최우선 변제 아주 중요한 거 정리 도의하셨죠? 최우선 변제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얼마의 범위? 2분의 1의 범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이사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순위 담보돼 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최우선 변제를 따집니다. 두 가지 오늘 꼭 익히실 것. 자, 100페이지 가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 줄에 보시면 임대차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종료가 돼야 됩니다. 종료에 동그라미 놓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도 있다. 정도는 가볍게 보시고 자, 지금까지가 보증금의 보호였다면 지금부터는 기간을 보호해 줍니다. 첫째 줄에 주택임대차는 최단기의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얼마로 본다? 2년으로 봅니다. 그때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년 기간에 구속되므로 그 기간 만료를 이유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때 임차인은 이라는 말이 지나가고 있죠. 이걸 언제든지 임대인은 이렇게 들어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아예 여러분에게 먼저 전달했던 것, 이 법은 일방적으로 누구를 보호한다? 일방적으로 보호합니다.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그런 말을 하죠. 자, 그리고 내려가면 3번 계약의 갱신이 있습니다. 갱신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주택임대차 기본적으로 몇 년으로 봐준다고요? 2년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임대인은 끝나기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 세입자는 끝나기 언제? 1개월 전까지만 갱신 거절의 통지, 나 나가겠소 또는 있겠소를 통지합니다. 임대인은 언제라고요? 6개월에서 1월 사이에, 세입자는 1개월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둘 다 말이 없습니다. 더 있어라, 나간다, 올린다 뭐 이런 말이 둘 다 없다니까요. 왜 둘 다 말이 없을까요? 둘 다 왜 말이 없었다? 입이 무거웠어. 그 입이 무거워서 말이 없이 연장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묵시적 갱신 그런다고. 서로 말이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조건과 동일하게 얼마로 본다? 2년으로 간다. 그를 법정 갱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렇게 법정 갱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는 그만두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주장을 하면서 당장 보증금 내놓으시오. 그러면 집주인도 좀 부담스럽겠다, 그죠? 그래서 주장을 하면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은 발생한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법정갱신.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그런데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했다면 인정할 수 없다. 자기는 두 달치 월세는 밀려놓고 자기 그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다. 되겠습니까? 그 이기의 차임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제일 밑에 들어가면 7번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입니다. 자, 좀 올리자 내리자를 주장할 수 있는데 내려갈 때는 아무리 내려가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101페이지 제일 상단 정액을 할 때는 정액이 뭐죠? 좀 올려달라 할 때는 보증금의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 20분의 1을 주택임대차에서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죠? 감액은 내려갈 때는 기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얼마든지 깎아줘도 욕 안 하겠다. 내려가면 박스가 있습니다. 월차임의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찾았습니까? 여기에 법이 개정됐고 계산 문제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자, 월차임의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이라는 것은 연일할, 일할을 10%라 그럽니다. 또는 기준금리 4배를 곱한 비율 중 어떤 것? 낮은 비율로 합니다. 낮은에 동그라미. 이거는 계산을 한번 해봐야 편합니다. 자, 월차임의 전환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보증금 1억의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증금 1억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보증금은 7천으로 하고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월세로 좀 주시오.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많죠. 많습니다. 자,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 월세를 바꾸는 것을 월차임의 전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옛날에 주택임대차는 12%인가 그랬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12%. 상가는
14%인가 15% 그랬습니다. 지금 밖에서 있기 때문에 알 필요 없고 12%였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기준금리가 2%대라 그랬잖아요. 2%대인데 이걸 월세로 돌리는데 얼마로 계산한다? 연 12%로 계산한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받는 겁니까? 근데 국민들이 이건 이제 바뀐 거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연 12%를 초과할 수 없다. 옛날에 법은 이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 월세를 받을 때는 1%부터 12%까지를 알아서 받아라. 그래서 12%는 초과할 수는 없다.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반 국민들이 해석할 때는 1%에서 12%까지 받아라는 뜻이 아니고 12%를 받아라는 값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월세를 바꿀 때는 얼마로 바꾸는다? 연 12%를 갖다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연 12%를 때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2%대인데 얼마나 높아, 그죠?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꾼 게 지금 그 표예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첫 번째, 기준금리, 아니다. 상관이 주택이니까 연 10%거나 두 번째, 기준금리 4배 중 어떤 걸로 해라? 낮은 것으로 해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죠? 자, 그러면 3천만 원을 월세로 받을 때는 연 10%다. 그럼 계산 문제 이렇게 되겠죠. 3천만 원 곱하기 연 10%를 때리니까 얼마가 나온다? 300만 원이 나오죠. 300만 원을 나누기 12로 해야 월이 되잖아, 이게. 지금 해봐요. 3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25만 원쯤 될 건데. 얼마죠? 맞죠? 25만 원쯤 될 거예요. 자, 그럼 25만 원이거나 아니면 기준금리 4배니까 3천만 원 곱하기 지금 기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시험에서 줍니다. 여러분한테 주겠지만 일단 기준금리를 2.5%를 합시다. 우리끼리. 지금 2.25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이게 석 달에 한 번씩 한국은행이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숫자는 알 필요 없고 바뀌니까 2.5에 10% 이거 얼마죠? 얼마죠? 지금 1.75입니까? 계산하기 좋게 2% 합시다. 2% 계산하기 좋게. 자, 기준금리를 얼마로 하자? 2%로 하겠습니다. 지금 1.75까지 내려왔는 모양인데 2%에 4배면 2, 4, 8, 8%죠. 연 8%를 계산해보면 자, 3천만 원 나누기 하면 3, 8, 24, 240만 원이에요. 나누기 12로 해야 월이 나오지. 그죠? 자, 240만 원 나누기 12 해봐야 얼마 나오는지? 15만 원? 계산해봐요, 계산. 20만 원? 맞나? 20? 맞다. 20만 원 합시다. 20만 원.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낮은 것으로 해라 그랬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 10%는 주어져 있고 기준금리 4배 중 낮은 금리인데 기준금리를 얼마로 본다? 2%로 하겠다면 이 중에서 낮은 금리를 하니까 월세를 받을 때는 얼마를 받아라? 20만 원씩 받아라.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한번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되도록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증금 1억에 7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하고 3천만 원을 월세로 주세요 할 때는 지금 현재 대차금 얼마씩 받으라? 월 20만 원씩 받아라 라는 취지다. 되겠습니까? 자, 주택임대차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또 제목만 가지고도 문제 물어봅시다. 오른쪽 상가임대차보호법 가고 있습니다. 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제목만 가지고 설명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무엇에 대해서 보호한다? 상가에 대해서. 누구를 보호한다? 임차인을. 임차인의 무엇을 보호한다?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하는데 상가는 기간에 좀 더 치중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갈 때 상가가 뭘까요? 라고 적용되는데 거기 보면 1번입니다. 자, 보증금과 차액의 합산금액이 아래와 같이 일정액 이하이고 줄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줄을 딱 꺼놓고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므로 종교단체, 자선단체, 친목모임 이런 것들은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상가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사실은 보호대상입니다. 보호대상인데 자, 여러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에 대해서 보호해 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상가가 뭘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앞에 계시는 분, 상가가 뭘까요? 그거 좋다. 장사하는 집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상가가 뭘까요?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랬으니까 상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상가가 뭘까요? 한 분은 장사하는 집 그랬어요. 또 한 분은 장사하는 집. 어떤 분은 또 고상하게 영업하는 곳. 그 장사나 영업이나 그죠? 상가가 어떤 걸까요? 똑같은 대답이니까 뭐 장사하는 곳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틀린다고. 그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럼 장사하는 집이다 이러면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 가면 떡볶이집 있죠? 오뎅도 팔고 떡볶이집. 그 조그만 가게다 이 말이에요. 장사하는 곳 맞죠? 그런 곳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렇지. 지금 이제 주권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그지? 상가는 장사하는 곳 하면 안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한 곳이에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 떡볶이집,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사업자 등록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지. 포장채 놔놓고 이렇게 이제 오뎅 팔고 있는데 그게 뭐 사업자 등록까지는 했겠나, 그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이 보호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상가 임대차는 반드시 어떤 것이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에요. 사업자 등록. 그래서 줄 딱 껐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럼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동대문 시장 안에 가면 상가연합회, 상가사무실 이런 거 있겠죠? 그 상가 상인들이 모이는 연합회 이런 거.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사무실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 일단은. 그죠? 뭐 종교단체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절이나 교회 가면 왜 뭐 돈도 받고 하는 곳에 뭐 그런 장소 있죠? 그런 사무실. 그 뭐 꼭 영업하는 것 같지만 그거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지금 사업자 등록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종교단체도 이제 내후년부터인가 과세를 하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죠? 지금까지 종교단체는 전부 면세입니다. 면세. 절 재산 많다 작다? 많다. 어휴, 어떻게 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산 많다 작다? 많다. 무지무지합니다. 무지무지. 그죠? 한 달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 그런 돈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종교단체는, 우리나라는 종교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종교단체는 전부 면세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문제도 있다는 거 여러분 느낌도 좀 오죠.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종교단체도 과세를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세월이 바뀌었고, 과세를 하는데 내년부터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뒤에부터인가 그래 해요. 함부로 과세하면 누가 제일 불리하다? 국회의원들이 제일 불리해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과세하자 이러면 뭐 불교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저 국회의원 찍지 마세요 이러면 골 때려버려 완전히. 그죠? 그래서 이걸 함부로 못했어. 그걸 함부로 못했는 게 이제 그래도 어쨌든 세월이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2017년부터인가 과세를 하는데 아주 과세도 작게 해요. 소득에 따라서 뭐 3에서 38%까지 차등해서 이제 과세를 하자 하는데 이제 시행 단계니까 그렇겠죠. 그죠? 어쨌든 종교단체 사무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된다니까. 그죠? 그거부터 제일 잡고. 그런데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 되더라도 아까 주택은 이랬잖아요. 보증금이 얼마일 때만 보호받는다라는 기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주택은 살림만 살면 보호한다 그랬지. 그렇죠? 그 개념 잡으셔야 돼요. 저기 강남에 가면 타워 팔레스가 있는데 저는 들어가보지는 못했고 진화는 가봤어요. 옆으로. 저게 타워 팔레스네 이러면서 진화는 가봤어요. 그게 30평짜리가 한 50억대 한대요 지금. 그죠? 그러면 타워 팔레스에 한 매매가가 50억쯤 하는데 만약에 새를 사는 사람이면 한 30억에 안 살겠나?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죠? 30억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고. 보증금이 얼마일 때만 보호받는다는 기준이 없었어요. 살림만 살면 보호받는데, 근데 30억의 임대차를 사는 사람은 뭐는 안 될까요? 최우선은 안 되겠지. 이거는 안 되지. 나머지는 다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살림만 살면 보호받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 주택임대차는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임차인이 지금 가장 비싼 가격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자료를 보니까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64억의 임차인이 있대요. 또 뭔 건물이길래, 그죠? 64억짜리 세입자가 있다고. 64억짜리. 그 사람은 사도 몇 개는 샀을 건데, 그죠? 어쨌든 64억의 임차인 주택임대차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살림만 살면 보호받는다니까. 그죠? 자, 개념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상가는 장사만 한다고 보호를 못 받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서울에서는 얼마일 때요? 4억. 이거 알아야 돼. 서울에서는 4억. 과밀권역은요 3억이죠. 그 다음에 광역시 김포 용인 안산 2억 4천. 나머지 외갓집 동네 얼마? 기타 지역은 1억 8천 이하일 때만 보호를 받아요. 자,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한 사람이 이 숫자를 모르면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배웠습니다. 그 상가는 장사만 한다고 보호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죠? 환산보증금이라 그래가지고 상가는 월세를 내는 사람 많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럼 보증금 더하기 아까 표 보셨죠? 월세 곱하기 얼마 한다? 100을 해가지고 서울에서는 4억, 과밀권 3억, 광역시 2억 4천, 기타 1억 8천이 될 때만 보호를 받는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막상 보면 보호 대상이 별로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상권이 제일 발달한 곳이 어딜까요? 명동. 그래도 이 정도 대답 나와야 되죠. 명동이거나 강남이거나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이 서울에 사시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명동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럼 명동에
보증금 뭐 3억에, 보증금 3억에, 월세 막 200만 원 정도. 자, 그러면 명동에서 보증금 3억에 월세를 200만 원 정도 내면서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죠. 돌려받는 거니까 월세 200만 원 내고 호프집을 한다고 칩시다. 어디서요? 명동에서. 그럼 이 점포가 굉장히 큰 점포다? 조그만한 거다? 그 정도 느낌은 와야 되죠. 명동이라는 상권이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인데 보증금 얼마요? 3억에 월세 얼마 낸다고요? 200.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명동에서 호프집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큰 점포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냥 작은 규모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 정도만 돼도 상가 임대차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서울은 4억 미만일 때만 되잖아요. 그럼 보증금 3억에 월세가 있으면 무조건 얼마 한다? 곱하기 100 하면 이거 합치면 5억 되는 거예요. 5억. 이를 뭐라고 부른다? 환산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상가임대차는 보호 대상이 생각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죠? 이 정도 점포만 되더라도 이 법이 적용은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기를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이 범위가 넘어도 인정해 주는 것 기억해놔야 됩니다. 뭐는 인정해 준다? 대항력 인정해 준다. 갱신요구권 인정해 준다. 그리고 권리금의 보호는 인정해 준다. 까지 세 가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상가임대차는요, 환산보증금이 있는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버리면 보호를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보호해 주는 게 있어. 뭐 해준다?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의 보호는 인정해 준다. 자, 그러면 인정해 주는 게 세 가지가 탁 들어오면 안 해주는 거 알아야 되겠죠. 우선 변제권 이런 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최우선 변제, 갱신 요구, 막 이런 갱신 거절 이런 것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요거 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게 세 가지예요. 권리금의 보호도 사실은 크게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보호를 해준다는 제도가 돌았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시고. 자, 이제 똑같이 갑니다. 2번 대항력.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뭐 건물의 인도와 건물의 인도 앞에 1번 달고 2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2번 달아놓고 3번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앞에 3번 답니다. 조건이 세 가지다. 그죠?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뭐라 그랬죠?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 상가는 뭐다? 건물을 인도받고. 여러분 집은 이사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상가는 벌써 사는 사람 사는 집은 따로 있죠. 따로 있으니까 그걸 이사 간다 소리를 안 하고 인도받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도받고 뭐를 하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돼. 하면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주택하고 비교해가면서 체크합니다. 내려갑니다. 3번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돌았습니다. 여기 보고 있습니까? 우선변제권 하면 자동으로 뭐다? 대항력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그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무슨 권리가 있다? 후순위 권리에는 먼저 받는 권리가 있다. 똑같이 나갑니다. 차이가 난다면 밑에 3번에 1번 첫째 줄에 대항력권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서장에 밑줄 껐습니다. 자, 아까 주택임대차는 확정일자를 어디 가서 받을까요? 동사무소, 등기소, 공정인사무소라면 상가임대차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죠. 어디 가서 받는다? 관할세무서장. 이것도 시험에 한 3번 나왔습니다.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넘어가서 우선변제권의 성계 똑같습니다. 2번, 1번 감각만 잡습니다. 다음 각호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를 했다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뭐를 성계한다? 우선변제권을 성계한다. 아까 똑같습니다. 우선변제권 왜 성계한다 그랬죠? 전세금 이자를 낮추려고. 그때 금융기관 다 외울 필요는 절대로 없고 안 되는 금융기관이 뭐지요? 신협하고 마을금고, 이 금융권은 안 된다. 그 정도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것. 1금융권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하고. 내려가면 4번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역시 똑같습니다. 뭐 때문에 똑같은가 하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뭐다? 대항력을 갖춘 자가 모여야 된다. 소액 보증금일 때는
최우선 면제권이 있는데 조건이 뭐라 그랬지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해 줍니다. 상가도 똑같습니다. 2분의 1의 범위. 아까 그림 그렸던 것대로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고 두 번째 조건이 뭐다?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최우선 면제를 해주는데 주택임대차는 기억해 놔야 돼요. 이거 서울 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서울은 얼마? 9,500일 때 3,200까지예요. 상가는 얼마일까요? 상가는 하단에 표 찾았습니까? 6,500일 때 얼마까지다? 2,200까지다. 이 숫자를 다 암기한다는 건 무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것 정도의 개념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해 주는 것은 2,200만 원입니까? 2,200만 원까지입니까? 까지. 그래, 이 개념도 좀 익히 보시고 대략 금액은 몇 프로다? 30% 정도 돼요. 그죠? 그럼 숫자를 이렇게 보는데 좀 관심 있죠? 사실은 그죠? 이 숫자를 시험에 내면 참 야비하죠. 그죠? 이 표를 보고 알아야만 될 것을 출제자가 몇 년도부터 몇 월까지는 얼마를 최우선 변제받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얼마냐 이렇게 내면 왜 야비한가 하면 자기는 다 알련가?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 그죠?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온 바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15회 때. 15회 시험이 합격자가 0. 몇 프로밖에 없었다라는 그 해예요. 그럼 그 해 시험은 왜 합격자가 0. 몇 프로밖에 안 된다? 문제가 어렵게 나왔으니까. 손도 못 대도록 나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그래 얼마나 야비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15회 시험을 워낙 요란하게 쳤으니까 그 다음에 15-1이라고 추가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 험악하게 낸다 안 낸다? 안 내. 내면 또 추가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숫자도 나온 바는 있습니다. 자, 내려가면 큰 5번입니다. 갱신 요구와 법정 갱신. 자, 이제 상가는 이 갱신이 중요합니다.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행하는 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전체 임대기간이 얼마?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별표 딱 찍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모두 몇 개다? 8개가 준비됐습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지금 상가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자, 왜 이게 있어야 되는가를 그냥 그림으로 이해해 볼까요? 이건 주택이 아니고 상가입니다. 여기 상가에 임대인, 집 건물 주인이 있고 임차인 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서울이라고 칩시다.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 원으로 들어와서 호프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 원이면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보호받을 수 있다. 그죠? 월세 곱하기 얼마 한다 그랬죠? 100. 100 하면 이거 얼마 된다? 1억 5천. 보증금 얼마? 1억. 합치면 2억 5천이잖아요. 서울은 얼마까지다? 4억이 할 때 보호받잖아요. 그럼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되는데 임차인이 호프집을 하려면 보나마나 시설비도 좀 했겠죠. 시설도 하기 나름이지만 시설비도 한 1억쯤 투입한 거예요. 그리고 월세 한 150만 원 내면서 호프집을 하는데 상가는 원래 기간을 얼마로 본다? 1년으로 보는 거예요. 상가는. 주택은 얼마? 2년. 그로 차이 나요. 자, 그러면 1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뒤에 건물 주인이 얼보고 나가라 이래 버리면 임차인이 얼마나 손실이 크겠다 느낌이 왔죠. 그래서 임차인은 얼마의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나 더 있고 싶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그를 뭐라 부른다? 갱신 요구권이다. 자, 이 갱신 요구권은 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 법을 이래 만들어 놨다고. 그지? 주택에는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주택에는 상가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더 있고 싶다라고 요구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가 준비되어 있다? 8개가 있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절 사유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다. 그래서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8가지가 양이 많죠? 양이 많은데 이걸 암기법, 암기 이래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집 건물 주인, 임대인이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이걸 막 외우면 안 됩니다. 자, 거절할 수 없는 사유, 거절하는 사유 1번. 임차인이 얼마? 3개의 차임에 다도록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3개 동그라미. 무슨 뜻이지요? 월세를 석 달이나 밀려놓고 나는 5년간 있고 싶다. 이거는 안 된다고. 그죠? 여러분이 건물 주인이라도 이해되겠죠? 그죠? 그걸 거절하는 사유 좀 기억하라고요.
두 번째, 당연합니다.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답니다. 어떻게 임차했다고요? 거짓 부정한 방법. 예를 들면 그죠? 이 점포를 구할 때는 문방구 할게 그러고 돌아놓고 온 거죠. 나중에 가보니까 뭐 하고 있다? 바다 이야기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라 지금 그죠? 바다 이야기가 뭘까요? 게임방 하는 사람은 가보신 분이고 바다 이야기는 횟집이에요. 막 칼 막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다 이야기. 원래는 뭐 하기로 했다? 문방구 합계 하고 계약을 해놔놓고는 나중에 바다 이야기 칼을 막 깔고 있는 거라 지금 그죠? 그거를 뭐라 그런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그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3번 쌍방 합의에 줄 닦아놓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야, 네 권리비 시설비 얼마? 내가 전부 다 해줄게. 그럼 서로가 상당한 보상을 받았으면 거절할 수 있다. 상식 아닙니까? 4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줄 거야 되죠. 동의 없이 줄 거놓고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을 때 무슨 말입니까? 건물 주인 없이 저거끼리 자기들끼리 세준 것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이 건물 주인이라도 당연한 거잖아 이게 지금. 5번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줄 것입니다. 과실로 뭐 했다? 파손했을 때. 무슨 놈의 세입자가 그죠? 내려가면서 계단 깨고 올라가면서 밑창 깨고 심심하면 하나씩 깨고 있는 거라. 그죠? 중대한 고의나 과실로.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 인정해 주겠습니까? 5년 동안 더 있고 싶다라고. 안 되지. 그런데 거기서 좀 중요한 게 중대한 고의 과실이에요. 참 이런 게 애매한데. 중대한이라는 말은 이런 개념이겠죠. 이걸 안 적어놔 놓으면 임차인이 사무실 점포를 얻어가지고 벽에 못 하나 칠 수 있다 없다? 못 하나 칠 수 있잖아요. 못을 하나 칠까 금이 쭉 갔어. 그러니까 임대인이 싹 내려와가지고 파손했네 나가 이럴 수는 없다고. 그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뭐 이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6번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되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멸실이 됐답니다. 점포가 없어져 버렸어. 왜 없어졌죠? 불 탔다든지, 그죠? 불 탔는데, 그 쟤 때문에 앉아가지고 세입자가, 나 5년간 있고 싶다. 이런 건 안 돼. 그지? 전부 또는 일부가 뭐 했다? 멸실했다. 7번, 이제 요게 별표입니다. 요게 법이 도입되는데, 임대인이 다음 각상 하나에 해당되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에 줄 것입니다.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이 일어난다.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임대인이 악용을 해. 어떻게 악용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점포를 세를 줬는데 이분이 칼국수집을 해요. 근데 칼국수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노원구에서 제일 잘 되는 거라.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살살살 배가 아파져. 누가 아파져? 건물 주인 배 아파지는 거라. 그죠? 이 사람 나가세요 이래버리면 이 사람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걸어놨잖아. 그죠? 근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는 거절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내려가지고 나 내년에 건물 리모델링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악용을 하더라고. 그리고 리모델링 안 하고 계속 자기가 칼국수집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렇게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는 거절할 수 있는데 그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 이제 조건이 시험에 들어오는 거예요. 1번 임대차 계약 당시에 공사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줄 거에 대해 고지했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리모델링 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계약할 때 내년에는 리모델링 한대라고 고지를 했었어야 돼. 무슨 말인지 느낌 오십니까? 악용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번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도 거절할 수 있다. 건물이 그죠? 얼마나 오래돼가지고 막 계단이 삐그덕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 5년을 있고 싶다 이러면 사고 날 수 있다니까 지금. 그죠? 여러분 상가 건물이 한 50년쯤 됐는 거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특히 서울에는 많아요. 신도시 말고 구도시에 가면 제가 한 2년 됐죠. 청계천에 가면 그죠? 청계천에 지금은 청계천에 물이 흘러가죠. 뭐 옛날에 여기 고가도로 있었고 청계천 옆에 점포들 많죠. 뭐 공구상가 이런 거 많잖아. 그죠? 그 청계천 그 3강가 2강가 정도 쪽에 보면 그 해방되는 해 있었던 점포들이 있어요. 옆에 지금도 가면 있어요. 쫙 2층짜리가 아주 넓은 건물들. 근데 그게 소유자가 누군가 하면 대만이래요. 대만.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거기 중국 대사관이 근처에 있었는지 어쨌는지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대만. 중국도 아니고 대만. 그죠? 근데 우리가 대만하고는 국교가 단절돼 있잖아요, 지금. 그 국교 단절된 지가 한 20년 넘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주인이 있고 대만 사람이니까, 대만 나라니까
보나마나 여기 1층, 2층 공구상에 그 낡은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 뭐 대충 살고 있었겠죠. 뭐 점포에 한 20, 30년 동안 운영하고 있었겠죠. 수리하는 놈이 있다 없다? 없어. 주인이 없으니까 수리를 할 리가 없잖아. 그죠? 대충 자기가 살 정도만 해놔놓고 영업할 정도만 꾸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삐그덕 꺾어니면 귀신도 나온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말도 나오더라. 귀신도 나오죠. 그래 이런 점포 있는 자 이게 한 50년 된 점포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수리도 안 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도 계속 5년간 유지할 수 있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런 말을 이해하시라고요. 저거 어떻게 해결했는가 몰라요. 하여튼 대만이 소유주로 돼 있어 가지고 하여튼 뭐 우리나라가 국교가 없으니까 뭐 하여튼 뭐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세는 내는 거 몰라, 그죠? 세는 내는 건 모르겠고, 또 세를 내면 누가 받는지, 뭐 하여튼 그런 거,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귀신 나오는 점포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저런 거 누가 수리해가 쓰겠어요? 막 쓰지, 그냥, 그죠? 지금도 청계천 옆에 가면서 내가 이래 봐요. 오래된 상가 2층짜리가 쫙 이렇게 있는데, 아, 저거 다 세 내는가? 이런 생각 들어요. 3번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이 말이죠. 이 동네 전체가 뭐한다?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거절할 수 있다. 무슨 법령에 따라서? 다른 법에 따라서 뭐 도시환경정비법 이런 법이 있습니다. 8번은 공부할 필요도 없죠.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 이런 거 시험 나오면 자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 물으면 이 정도 8개는 여러분 잡아내야 돼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3개의 차입. 그죠?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공부 안 한 학생도 찾아내야 되죠.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으면 이거 거절할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마지막 8번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는데 그건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맞겠죠. 그죠? 그래서 8가지를 따라갑니다. 자 내려가면 8번 월차임의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자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자 주택은 아까 다시 합시다. 주택은 월차임의 전환 얼마? 연 10% 기준금리 4배 중 낮은 금리로 한다. 상가는 어떻게 되죠? 연 12% 또는 4.5배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개념도 한번 잡아보시고 계산 문제까지도 아까 연습해봤고 7번도 상가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이죠. 자 7번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돌았습니다. 자 이거는 상가에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건물도 큰 상가잖아, 그죠?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도 지금 빌딩이죠, 사실은.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점포를 하나 얻어서 뭘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상가에 전체 보증금은 얼마이고 확정일자 찍은 자는 누구고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내가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주택에 있다, 상가에만 있다. 상가에만 있어요. 주택에 들어가가지고 내 세 사는데 여기 세입자들 전부 다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런 건 뭘 안 돼요. 근데 상가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어떤 걸 열람할 수 있다? 내려가니까 동그라미 1번 뭐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 신청일 내려가면 확정일자 받은 날 이런 것들인데 거기는 1, 2, 3, 4, 5 이런 거 물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료를 열람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놔야 돼. 그렇죠?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7번의 첫째 줄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에게 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에 줄 거 놓고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시험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는 관련 되는 자료의 열람만을 요청할 수 있다. OX. X잖아. 열람뿐만 아니라 제공을 받을 수 있다니까. 그지? 그래서 줄 거는 그 개념을 익혀놓습니다.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다. 넘어가서 8번 권리금의 보장에 관련되는 개정사항입니다. 뭐 권리금이라는 제도는 그냥 개념만 잡으시고 또 민법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권리금은 이런 거겠죠. 자 여기 임대인이 누구? 갑, 임차인이 얼 됐습니까? 시설비도 하고 이제 영업을 하다가 이것을 병이라는 자에게 다시 세를 주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세를 주면 이 사람이 시설비 등이 발생하니까 그를 뭐라 그런다? 권리금의 보호다. 그럽니다. 그때 갑을 뭐라 부르고? 임대인. 을을 뭐라 부르고? 임차인. 병을 신규 임차인. 이렇게 부른다고. 무슨 말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럼 이 권리금의 보호가 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면 요 갑, 임대인 입장에서 딱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점포 권리금 얼마 1억을 주고받는데 권리금은 어차피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의 권리금을 보호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한다? 네가 못 들어오게 지금은 보증금 1억인데
월세 150인데 보증금은 2억에 월세 300으로 올려주시오. 그러면 이 병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온다. 그래서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 관련되는 권리금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도가 그거예요. 되겠죠? 그죠? 그 내용을 뭐라 부른다? 권리금의 보호라는 제도예요. 뭐 그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크게 아직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권리금의 보호도 사실상 크게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죠? 좀 막연하게 그렇게 보호가 되어 있죠. 하나 참고하신다면 105페이지 거기 상단에 보니까 제10조 5항 작은 것이 찾았습니까? 권리금 적용을 제외하는 거. 요 정도는 알고 갑시다. 자, 지금 뭐라고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을 보호하는데 임대인은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런 권리금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있어. 보호가 안 되는 곳.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10조. 자,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번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의 2조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2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경우에는 권리금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자, 그럼 1번은 뭔가 하면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런다? 대형 점포라 그래. 그런 거는 안 돼. 여러분 홈플러스 안에서도 세입자 있을 수 있겠죠. 코너를 뭐 빌려가지고 세입자 있겠죠. 그런 것들은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2번은 뭔가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뭔가 하면 재래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대문 시장에 있는 상가, 남대문 시장에 있는 상가들은 대형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보호되지 않는다? 권리금이 보호되지는 않는다. 그럼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권리금 주고받는 거야. 옆에서 말길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죠? 법으로 보호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겠죠. 그죠? 그 정도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가면 실권리자 명의등기가 있고 제목 자체가 명의등기니까 요거 등기법이죠. 그죠? 등기 민법에서 먼저 한번 듣고 우리가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넘기시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111페이지 경공매 실무 남았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경공매 진행합시다.